엄마가 여기 왜 있어? 제 입에서 튀어나온 그 한마디에 거대한 회장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바닥만 보고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는 교육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눈앞에 서 있는 여 회장의 얼굴을 본 순간 뇌가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분명 병들어 누워있는 제 엄마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얼굴이었으니까요. 30년 넘게 가난과 병마에 시달려 쭈글쭈글해진 엄마의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빛나고 고고한 모습으로 제 앞에 있을 수 있는 걸까요? 그 찰나의 말실수가 제 구질구질했던 밑바닥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는 오늘 아침 지긋지긋한 알람 소리보다 먼저 울린 문자 메시지 한 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병원 원무과 미납병원비 380만 원. 금일 내로 일부라도 납부하지 않으시면 재입원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휴대폰 액정 위로 뜬 그 글자들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콕콕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돈이 없어 3일 전 강제 퇴원을 당한 뒤 엄마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옆에 누운 엄마는 밤새 기침을 하느라 잠을 못 주무셨는지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병원 침대 대신 차가운 방바닥에서 곰팡이가 슬어 검게 변해가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은지야, 나 물 좀. 갈라진 엄마의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병원에만 있었어도 산소호흡기를 꼈을 텐데 뼈만 앙상하게 남은 엄마의 손이 허공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물을 떠다 드렸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엄마, 나 일 갔다 올게. 오늘은 좀 큰데야. 일당도 많이 준대. 이거 받으면 엄마 다시 병원 갈 수 있어. 그래, 미안하다. 나 때문에. 엄마는 힘없는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사실 오늘 가는 곳은 인력사무소 소장님이 너 운 좋은 줄 알아라라며 꽂아준 대기업 본사 청소 자리였습니다. 원래 오기로 했던 아주머니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젊고 빠릿빠릿한 사람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제게 연락이 온 것이었죠. 일당 15만 원. 평소 받던 돈의 2배였습니다. 저는 그 돈이면 엄마 며칠치 약값은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 낡은 운동화 끈을 질끈 동여매고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는 그야말로 으리으리했습니다. 로비 천장은 까마득하게 높았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여서 달아빠진 제 운동화가 비치는 게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조차 마음대로 탈 수 없어 화물용 승강기를 타고 올라간 25층. 그곳은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은은한 라벤더 향기, 발자국 소리 하나 나지 않는 두툼한 카펫,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전경. 제가 사는 지하 단칸방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성공한 사람들의 냄새가 났습니다. 야, 김은지. 정신 똑바로 차려. 작업 반장님은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아 끌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여긴 일반 사무실이랑 달라. 회장님이 직접 쓰시는 공간이야. 책상 위 서류는 건드리지도 말고 특히 저기 안쪽 문. 회장님 계실 때는 절대 근처에도 가지 마. 그리고 만약에, 정말 만약에 회장님 마주치면 절대 눈 마주치지 말고 고개 숙여. 알았어? 눈 마주치면 바로 해고야. 눈 마주치면 해고. 그 말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겁을 집어먹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장님이 건네준 마대걸레를 쥐고 저는 죄 지은 사람처럼 바닥만 보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넓기는 또 어찌나 넓은지 닦아도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허리를 펼 틈도 없었습니다. 이 바닥을 다 닦아야 돈을 준다. 이 바닥이 엄마 약값이다. 그 생각 하나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갈 무렵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참나무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큰일 났다. 반장님의 경고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걸레를 든 채 구석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갈비뼈를 때리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김 실장, 오늘 일정 어떻게 돼? 네, 오후 2시에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서늘하고 기품 있는 목소리. 나직하지만 힘이 실린 그 목소리가 귓가에 꽂혔습니다. 또각, 또각. 날카로운 하이힐 굽소리가 점점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눈앞에는 최고급 가죽 구두의 앞코와 날 선 정장 바지 끝단만 보였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압박감. 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존재감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이 제 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여기 청소가 덜 된 것 같은데. 차가운 지적.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반장님이 멀리서 사색이 되어 달려오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변명을 하려던 제 입술이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앞에 서 있는 사람. 우아하게 머리를 올리고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하고 날카로운 눈매로 저를 내려다보는 그 여자는 분명 우리 엄마였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낡은 이불을 덮고 힘겹게 기침을 하던 엄마와 너무나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엄마가 시든 풀잎 같다면 이 여자는 가시 돋친 장미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매, 콧날, 입가에 있는 작은 점, 그리고 미간을 찌푸릴 때 생기는 주름까지. 세상에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여기 왜 있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제 입은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너무 믿기지 않아서 이성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 감히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권인 그룹의 여회장에게 엄마라고 불렀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 표정은 불쾌함인지 아니면 황당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정적을 깨고 반장님과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봐, 미쳤어? 당장 끌어내. 죄송합니다, 회장님.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습니다. 야, 너 나와. 거친 손길이 제 양팔을 낚아챘습니다. 억세게 끌려가며 낡은 작업복 단추가 투두둑 뜯어졌습니다. 그 반동으로 셔츠 속에 소중히 숨겨뒀던 엄마가 어릴 때부터 제게 걸어주었던 낡은 은색 펜던트가 툭 하고 밖으로 튀어나와 덜렁거렸습니다. 몸이 질질 끌려가는 와중에도 저는 회장님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를 벌레 보듯 하던 회장님의 시선이 제 얼굴에서 제 목으로, 정확히는 덜렁거리는 그 낡은 펜던트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냉철해 보이던 그분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멈춰. 회장님의 그 나직한 한마디는 마치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저를 짐짝처럼 질질 끌고 가던 보안 요원들의 억센 소나기 힘이 일순간 풀렸습니다. 숨막히게 조용해진 회장실 안에는
제 거친 숨소리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반쯤 무릎 꿇려진 채 저는 파들파들 떨리는 눈으로 앞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던 보안반장님도 험악한 인상을 쓰던 경호원들도 모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선이 향하는 곳, 그곳에는 회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리빨처럼 차갑던 그분이 지금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또각, 또각, 구두 굽소리가 제 심장을 밟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목을 움츠렸습니다. 셔츠 밖으로 튀어나온 펜던트를 다시 옷 속으로 집어넣으려 손을 뻗는 순간 회장님의 차가운 손이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악력이 어찌나 센지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제 비명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제 손목을 치워버리고 떨리는 손끝으로 제 목에 걸린 펜던트를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그분의 따뜻한 손 안에 들어가는 순간 회장님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니? 목소리가 잘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도둑을 추궁하는 말투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그러면서도 간절히 확인하고 싶은 사람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 겁니다. 훔친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훔쳤냐고 묻는 게 아니잖아. 회장님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고함 소리에 보안 요원들이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회장님은 숨을 몰아쉬며 펜던트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분의 눈동자가 제 얼굴을 훑고 지나가더니 다시 펜던트로, 그리고 다시 제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나 뜨겁고 집요해서 제 영혼까지 발가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가 줬어? 어디서 샀어? 말해.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해 줄 테니. 엄마가 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원래 제 거였다고요. 엄마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회장님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분이 잡고 있던 제 멱살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회장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우아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 엄마가 이걸 줬다고? 네. 근데 이거 싸구려예요. 진짜 은도 아니고. 그러니까 놔주세요, 제발. 저는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경찰서로 끌려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분은 비틀거리며 집무 책상 쪽으로 물러나더니 한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현기증을 느끼는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이 아이 보안실로 데려가. 철렁,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경찰서행이구나. 엄마 병원비는커녕 유치장 신세를 지게 생겼구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회장님, 저 진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청소만 하라고 해서. 조용히 해. 끌고 가. 보안 요원들이 다시 제 팔을 낚아챘습니다. 저는 짐승처럼 끌려나가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책상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회장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분의 손은 자신의 목에 걸려있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아니라 텅 빈 가슴팍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지하 2층 보안실, 창문 하나 없는 삭막한 시멘트 방, 형광등 불빛만이 우문거리며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저는 철제 의자에 앉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김 실장이라 불리는 남자가 앉아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름 김은지, 나이 29세, 주소 성북동 산 24번지. 그는 제 이력서를 읊조리며 혀를 찼습니다. 야 아가씨, 솔직히 말해. 너 누구 사주받고 들어왔어? 청소부로 위장해서 도청이라도 하러 온 거야? 아니라니까요. 인력사무소에서 가라고 해서 온 거예요. 근데 회장님이 왜 널 보고 저렇게 놀라셔? 그 목걸이 훔친 거지? 회장님 댁에서 예전에 일한 적 있어?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내 목걸이를 내가 찾는데 왜 훔쳤다고 하는 건지. 그때 보안실의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김 실장이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여기까지 직접 오셨습니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거대한 그룹의 총수가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 보안실까지 직접 내려온 겁니다. 수행원도 없이 홀로. 회장님은 김 실장에게 손짓했습니다. 나가 있어. 아무도 들이지 마. 하지만 회장님 위험할 수도. 나가라니까. 날선 호통에 김 실장이 허둥지둥 밖으로 나갔습니다. 좁은 조사실 안에는 저와 회장님 단둘만 남았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적막. 회장님은 제 맞은편 의자에 앉지 않고 제가 앉은 의자 바로 앞까지 다가와 섰습니다. 고급 향수 냄새가 땀 냄새 나는 제 코끝을 찔렀습니다. 이름이 은지라고 했니? 방금 전 회장실에서의 날카로움은 온데간데였고 물기가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손을 뻗어 다시 한번 제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펜던트 뒷면 닳고 달아 이제는 희미해진 글자 H&O. 회장님의 엄지손가락이 그 글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질문이 뜬금없었습니다. 왜 내 이름을 묻지 않고 엄마 이름을 묻는 걸까요? 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분위기에 저는 기어들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옥분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몸이 휘청하더니 그대로 제 앞 바닥으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책상을 짚고 겨우 버티고 서 계셨지만 그분의 얼굴은 이미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옥분이라고? 입술을 달달 떨며 제 엄마의 이름을 되뇌는 그 모습이 너무나 기괴하면서도 한편으론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달동네 단칸방에 사는 병든 노인네의 이름을 부르며 왜 저렇게 우는 걸까요? 살아계시니? 네. 엄마 말이야. 지금 어디 계시니? 회장님의 눈빛은 간절함을 넘어 광기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엄마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자들이 우리 엄마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건 아닐까? 빚 때문에 찾아온 걸까?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침묵에 회장님은 더 다급하게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말해다오, 제발. 아프시니? 어디 병원에 있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도와준다. 그 말 한마디가 제 경계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아침 병원비가 없어 쫓겨나던 엄마의 뒷모습, 산소호흡기조차 없이 헐떡이던 그 숨소리, 자존심이고 뭐고 엄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집에 계세요. 병원비가 밀려서 며칠 전에 쫓겨났어요. 지금 많이 아프세요. 살려주세요, 회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회장님의 바짓단을 잡고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저를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더러운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체온이 차가운 제 손등 위로 전해졌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사과를 웅얼거리며 회장님은 제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저는 혼란스러움에 눈물조차 멈추고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랑 엄마랑 닮아서? 아니면 이 펜던트 때문에? 한참을 그렇게 흐느끼던 회장님이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수표 뭉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액수를 확인할 새도 없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엄마 맛있는 거 사드리고 약도 사드리고 해. 그리고 오늘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알겠니? 네. 해고. 아닌가요? 가봐. 어서. 회장님은 마치 도망치듯 보안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닫힌 철문 너머로 멀어지는 구두 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더 처연하게 들렸습니다. 손에 쥐어진 수표 뭉치와 쫓겨나듯 나온 회사 정문. 저는 꿈을 꾼 건가 싶어 제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들린 돈은 진짜였고 목에 걸린 펜던트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터덜터덜 버스를 타고 달동네 입구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좁은 골목길을 올라가며 저는 계속 회장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엄마와 똑같이 생긴 얼굴. 하지만 옥굿을 굴러가듯 고운 목소리. 그리고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흘리던 그 눈물. 옥분이라고? 녹슨 철문을 열고 지하 단칸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습한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아침보다 더 짙어진 냄새. 그 어둠 속에서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지 왔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엄마. 저는 불을 켜는 것도 잊은 채 엄마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창백하고 주름진 얼굴, 듬성듬성한 흰머리. 오늘 낮에 본 회장님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보였습니다. 회장님의 눈매, 회장님의 콧날. 두 사람은 너무나 닮았습니다. 아니, 그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응? 우리 딸 힘들었지? 엄마 혹시 쌍둥이였어? 제 뜬금없는 질문에 기침을 하던 엄마의 등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주 짧은 정적. 하지만 그 정적이 제게는 천둥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가 낮에 회장님이 보여주었던 그 흔들리던 눈동자와 겹쳐 보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천의 고아인데. 엄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시선을 피하는 엄마의 버릇. 엄마는 돌아누우며 이불을 머리 끝까지 올렸습니다. 피곤하다. 불 좀 꺼다오. 등을 돌린 엄마의 낡은 내복 위로 참았던 숨을 몰아쉬는 듯한 어깨의 들썩임이 보였습니다. 저는 목에 걸린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낡은 쇠조각 안에 제가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난 그 여회장님이 제 비루한 인생의 유일한 구명줄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도 함께 말이죠. 은지를 보내고 난 뒤 강희의 회장은 집무실로 돌아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여기 왜 있어? 그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희애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희애는 비틀거리며 책상으로 다가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을 더듬었죠.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차가운 감촉. 하지만 희애의 손끝이 기억하는 것은 30년 전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조잡한 검종이 은박지 펜던트였습니다. 옥분아. 기억은 30년 전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불던 경기도 외곽의 천사원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이름만 천사원일 뿐 그곳은 배고픔과 매질이 일상인 지옥이었습니다. 희애와 옥분, 쌍둥이 자매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텼죠.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기형적으로 약했던 언니 희애, 그리고 그런 언니를 위해 늘 제 밥을 덜어주고 매를 대신 맞던 동생 옥분. 운명이 갈라진 것은 검은색 세단 승용차가 운동장에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부유한 부부는 건강하고 똑똑한 양녀를 원했습니다. 원장님은 당연히 옥분을 추천했습니다. 누가 봐도 옥분이 더 나은 선택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보일러실 뒤편에서 옥분은 희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내일. 언니가 가. 그게 무슨 소리야? 저 사람들 돈 많대. 서울 가면 큰 병원 가서 언니 심장 고칠 수 있대. 여기서 계속 살면 언니 죽어. 희애는 안 된다고 울었지만 옥분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분은 일부러 콧물을 흘리고 바보 흉내를 냈습니다. 실망한 양부모님의 눈길이 얌전해 보이는 희애에게 향했을 때 옥분은 몰래 주먹을 쥐고 희애에게 윙크를 보냈죠. 차창 너머로 멀어지던 옥분의 작고 초라한 모습. 구멍 난 운동화를 신고 손을 흔들던 그 아이. 언니는 내가 지켜줄게. 우린 한 몸이잖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옥분은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희애에게 양보한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회상을 깨뜨렸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희애는 황급히 눈가를 훔치고 자세를 고쳐 앉았지만 붉게 충혈된 눈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조사 끝났나? 네. 지시하신 대로 김은지 양과 그 모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 실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희애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입니다. 양부모님의 엄격한 통제, 유학생활, 그리고 치열한 경영권 다툼 속에서 희애는 옥분을 찾을 시기를 놓쳤습니다. 뒤늦게 찾았을 때 고아원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죠.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자신의 회사 청소부가 옥분의 딸이라니요. 봉투를 여는 희애의 손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단칸방 앞에서 찍힌 흐릿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삐쩍 말라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노파.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듯한 얼굴이었지만 희애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 눈매, 저 입술, 자신과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유일한 혈육, 옥분이었습니다. 김옥분 씨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2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봉제 공장과 식당 일을 전전하며 홀로 딸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김 실장이 난처한 듯 말을 흐렸습니다. 희애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런데 말해.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신부전증이 겹쳐 사실상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며칠 전에는 병원비 체납으로 강제 퇴원 조치된 기록까지 있습니다. 희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시한부, 강제 퇴원. 자신이 에어컨 바람 아래서 최고급 요리를 먹고 있을 때 자신의 목숨값으로 기회를 양보했던 동생은 병원비가 없어 길거리로 쫓겨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으흐흑.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희애는 책상을 내리치며 통곡했습니다. 불공평했습니다. 너무나 불공평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이 모든 부와 명예가 사실은 옥분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라는 사실에 희애는 몸서리쳤습니다. 죄책감이 칼날처럼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실장. 희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 대기시켜. 네. 지금 바로 퇴근하시게요? 아니, 성북동으로 간다. 성북동이요? 거긴 차가 들어가기도 힘든 달동네입니다. 게다가 내일 조찬 모임도 있으시고 다 취소해. 희애가 벽에 걸린 외투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내일 일정, 모레 일정, 아니 당분간 모든 일정 다 취소해. 지금 나한테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웠죠. 옥분이 숨을 헐떡이고 있을 그 차가운 방으로 당장 달려가지 않으면 희애는 평생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은지의 이력서에 적힌 화려한 고생의 흔적들, 대학 포기, 아르바이트, 일용직 청소, 그 모든 것이 옥분이 겪었을 가난의 대물림이었습니다. 가자. 가서 빌어야지. 죽을 때까지 빌어야지. 희애는 서류를 움켜쥐고 집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또각, 또각. 복도를 울리는 구두 굽소리가 다급했습니다. 그것은 성공한 여성 CEO의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언니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동생을 찾아가는 뒤늦게 철이 든 못난 언니의 질주였습니다. 로비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실은 희애가 나직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성북동 산 24번지. 밟아. 차가 미끄러지듯 어둠 속으로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심의 네온 사인들이 모두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짜 삶은, 진짜 핏줄은 저 어둡고 가난한 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희애는 덜렁거리는 자신의 화려한 목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기다려, 옥분아. 언니가 가. 제발 살아만 있어줘. 거대한 태풍이 제 인생을 덮치러 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날 밤 우리 동네의 어둠은 유난히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회장님이 쥐어준 수표 뭉치를 낡은 장판 밑에 숨겨두고도 저는 불안해서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 겪었던 그 기묘한 일들이 자꾸만 꿈처럼 현실감을 잃어갔기 때문이죠. 엄마의 기침 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졌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톡, 톡 제 심장을 두드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은지야, 자니? 아니, 앉아. 엄마, 물 줄까? 엄마는 대답 대신 가슴을 쥐어뜯으며 마른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약을 사왔지만 이미 굳어버린 폐에는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의 등을 쓸어내리며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하루만 더 버텨줘. 내일 날 밝으면 이 돈으로 당장 큰 병원 갈 수 있어. 의사 선생님한테 빌어서라도 다시 입원시켜달라고 할게. 그러니까 제발. 그때였습니다. 조용하던 골목길이 갑자기 대낮처럼 환해진 것은 거친 엔진 소리와 함께 낡아빠진 창호지 문 틈새로 강력한 불빛이 칼날처럼 들이닥쳤습니다. 평소라면 오토바이 소리나 취객의 고성방가가 전부였을 이 산동네 꼭대기에 들어본 적 없는 묵직한 엔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뒤이어 웅성거리는 동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이 밤중에 무슨 차가? 어이구, 저거 벤츠 아니야? 저런 비싼 차가 왜 이 구석탱이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빚쟁이 들릴까?
병원비를 안 냈다고 깡패들을 보낸 건가? 아니면 낮에 회장실에서 훔친 것도 아닌데 펜던트 때문에 경찰이 온 걸까요? 공포가 목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엄마를 껴안으며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엄마도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퀭한 눈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가만히 있어. 내가 나가볼게. 누구냐? 빚쟁이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야구 방망이 대신 구석에 있던 빗자루라도 들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밖에서 또각 또각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깨진 시멘트 바닥을 지지기는 날카롭고 단호한 구두 굽소리. 그 소리는 정확히 우리 집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벌컥. 노크도 없이 낡은 알루미늄 세시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을 등지고 서 있는 실루엣을 본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트렌치 코트 자락이 밤바람에 휘날리고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들거리는 눈빛. 낮에 보았던 그분, 강희의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빈틈없이 완벽하던 회장님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은 눈물에 번져 있었고 한쪽 구두 굽은 험한 골목길을 올라오느라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서 있는 그분의 모습은 마치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병사처럼 처절해 보였습니다. 비켜. 회장님이 짧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여길 어떻게 비키라고. 회장님은 저를 거칠게 밀치고 좁은 단칸방 안으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3평 남짓한 좁은 방, 곰팡이 냄새와 노인 냄새, 그리고 약 냄새가 뒤섞인 비루한 공간. 100만 원짜리 구두가 닿기엔 너무나 더럽고 누추한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그런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요 위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엄마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누구세요? 회장님은 엄마의 그 갈라진 목소리를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최고급 코트 자락이 지니겨졌지만 그분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오직 뼈만 앙상하게 남은 엄마의 얼굴에 박혀 있었습니다. 옥분아. 회장님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이름. 이불을 덮고 있던 엄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흐릿하던 엄마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을 허공으로 뻗었습니다. 희애. 언니. 으흐흑. 엄마의 입에서 언니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회장님은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내며 엄마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이 바보 같은 기집애야. 이 미련 곰탱이 같은 기집애야. 왜 이러고 있어? 왜 여기서 이러고 죽어가고 있냐고. 회장님의 통곡 소리가 좁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엄마의 앙상한 어깨가 회장님의 품 안에서 바스러질 듯 안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내 엄마를 안고 오열하고 있습니다.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낮에 내가 느꼈던 그 기묘한 닮음이 착각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제가 짐작했던 그 엄청난 비밀이 사실이었던 건가요? 언니, 진짜 언니야? 나 꿈꾸는 거 아니지? 엄마의 눈에서도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앙상한 손으로 회장님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언니, 많이 늙었다. 근데 곱다.
성공했구나.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자기 몸은 썩어 들어가면서도 언니가 성공해서 다행이라며 웃는 엄마. 그 말에 회장님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을 쳤습니다. 뭐가 다행이야. 내가 너를 잊고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동안 넌 여기서 밥도 못 먹고 약도 못 쓰고 내가 죽일년이야. 내가 죄인이야. 회장님은 엄마의 발치에 이마를 찌으며 사죄했습니다. 그때 고아원에서 내가 나 살린 거야. 내가 양보해서 내가 내 대신 공장 가서 내 인생은 내가 준 거야, 옥분아. 근데 내가 그걸 몰랐어. 너무 늦게 왔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30년 전의 진실. 은박지로 만든 펜던트를 나눠 가졌던 그날의 약속. 저는 문가에 서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토록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우리 엄마가 사실은 저 대단한 회장님의 자리를 양보하고 희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던 두 사람. 먼저 정신을 차린 건 회장님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눈물을 쓱 닦아내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들어와. 당장. 1분도 채 되지 않아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과 의료진 복장을 한 사람들이 좁은 골목길을 뚫고 들이닥쳤습니다. 들것이 들어오고 각종 의료 장비들이 세팅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창문 너머로 구경을 했습니다. 우리 집 앞은 순식간에 난리통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구급차 대기시켰습니다. 바로 서울대병원 VIP 병동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조심해. 털끝 하나라도 다치면 가만 안 둬. 회장님은 직접 엄마의 손을 잡고 들건 옆을 지켰습니다. 의료진들이 엄마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수액을 연결하는 동안 엄마는 계속 회장님의 손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언니, 나 병원 안 가도 돼. 돈 많이 들잖아. 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 이 병원 통째로 사서라도 너 살릴 거야. 그러니까 딴소리 말고 그냥 나만 믿어. 회장님의 호통에 엄마는 안도한 듯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들것이 방을 빠져나가는 순간 회장님이 문가에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밤바람에 헝클어진 머리, 퉁퉁 부은 눈.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만은 낮에 보았던 그 차가운 회장님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다가와 제 어깨를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은지라고 했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놀랐지? 많이 무서웠지? 미안하다. 이모가 너무 늦게 왔어. 이모. 그 한마디가 제 가슴속 응어리를 터뜨렸습니다.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남들 다 있는 이모, 남들 다 있는 친척 하나 없이 외롭게 살아온 제 인생에 처음으로 이모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턴 너희 엄마 그리고 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지긋지긋한 가난도 병원비 걱정도 무시당하는 서름도 오늘로 다 끝이다. 회장님은 제 손을 잡고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가자. 엄마 옆에 있어 드려야지. 밖으로 나오니 눈이 부시게 하얀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었고 그 뒤로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았던 우리 모녀에게 처음으로 눈부신 빛이 쏟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들것에 실려가는 엄마를 따라 구급차에 오르며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캄캄하고 냄새나는 지하 단칸방. 나의 20대가 통째로 저당 잡혔던 저 지옥 같은 곳. 이제 다시는 저기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회장님,
아니, 이모의 손을 잡은 제 손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찢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뜰 해는 분명 오늘과는 다른 빛깔일 것이라는 사실을요. 비켜주세요. 응급환자 들어갑니다. 강 회장님 VIP십니다. 앰뷸런스 뒷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진 건 카메라 플래시보다 더 눈부신 병원의 하얀 조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수십 명의 의사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중 가장 나이 지긋해 보이는 병원장이 직접 뛰어나와 들것을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대기시켰습니다.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살려내. 이 사람 잘못되면 당신들 병원 문 닫을 줄 알아. 이모. 아니, 회장님의 서슬 퍼런 불호령에 병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칠 전 병원비가 밀렸다며 우리 모녀를 잡상인 쫓아내듯 내몰았던 원무과 직원이 저 멀리서 사색이 되어 떨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엄마의 들것이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지고 저와 회장님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0층 로열 스위트층에 멈췄습니다. 제가 평생 청소하며 닦았던 바닥보다 더 깨끗한 대리석 복도, 문을 열고 들어간 병실은 말이 병실이지 제가 살던 단칸방 10개를 합쳐놓은 것보다 넓은 호텔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고 공기청정기에서는 숲속 같은 상쾌한 바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바이탈 안정적입니다.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셔서 쇼크가 온 것 같은데 영양제 투여하고 집중 치료하면 금방 기력 찾으실 겁니다. 의사의 그 한마디에 꼿꼿하게 서 있던 회장님의 어깨가 그제야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은 잠든 엄마의 손을 한번 꼭 쥐어보고는 뒤에 서 있던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은지야. 네. 이리 와봐. 회장님은 제 낡은 패딩 점퍼와 무릎 나온 청바지, 그리고 흙탕물이 튄 운동화를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경멸이 아니라 뼈아픈 속상함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제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나가자. 어딜? 엄마는요? 엄마는 의사들이 지킬 거야. 지금 급한 건 엄마가 아니야. 바로 너지. 회장님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병원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다시 검은 세단에 올라탄 우리는 강남의 한 명품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백화점은 이미 문을 닫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차가 도착하자 셔터가 올라가고 점장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정문 앞에 나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셨습니까, 회장님?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텅 빈 백화점, 오직 우리만을 위해 불을 밝힌 매장들. 회장님은 거침없이 3층 여성복 매장으로 직행했습니다. 이거, 그리고 저 마네킹이 입은 거 싹 다 꺼내와. 사이즈는 55면 되겠네. 직원들이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회장님은 제 손에 들려있던 낡은 짐꾸러미를 빼서 옆에 있던 비서에게 던지듯 넘겼습니다. 이건 다 버려. 태워버리든지. 안 돼요. 거기 엄마 내복이랑 새로 사.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로 다 새로 사줄 거야. 그러니까 그 구질구질한 기억들, 저 옷가지랑 같이 다 태워버려. 회장님의 단호한 눈빛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탈의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낯설기 그지없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실크 블라우스,
딱 떨어지는 정장 슬랙스, 그리고 부드러운 캐시미어 코트. 옷이 날개라더니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일용직 청소부 김은지가 아니었습니다. 나와봐. 쭈뼛거리며 밖으로 나가자 소파에 앉아있던 회장님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장님은 제 옷매무새를 직접 만져주며 헝클어진 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차가워 보이던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 좀 내 조카 같네. 회장님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은지야, 너 그동안 고개 숙이고 사는 게 버릇이 됐지? 청소하면서 바닥만 보고 사람들 눈치 보고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 제 폐부를 찌르는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자 회장님의 두 손이 제 얼굴을 감싸고 강제로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들어. 고개 숙이지 마. 앞으로는 절대 그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마. 너는 대한민국 10대 그룹인 한성그룹 강희의 회장의 하나뿐인 조카고 내 뒤를 이을 유일한 핏줄이야. 알았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후계자라니, 핏줄이라니. 너무나 거창해서 현실감이 없었지만 거울 속에 비친 회장님과 제 모습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네, 이모. 처음으로 용기 내어 불러본 호칭. 회장님의 입꼬리가 부드럽게 올라갔습니다. 그래, 가자. 엄마 배고프시겠다. 제일 비싸고 맛있는 거 사서 병원으로 가자.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엄마는 깨어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 대신 콧줄만 하고 있었지만 얼굴색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엄마는 몰라보게 달라진 제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은지냐? 세상에, 우리 딸 맞아? 언니, 정신이 좀 들어? 이모가 엄마 침대맡에 앉아 죽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전복이 통째로 들어간 특제 전복죽. 엄마는 평생 먹어본 적 없는 귀한 음식을 받아 먹으며 자꾸만 눈물을 훔쳤습니다. 희애야, 이거 꿈 아니지? 나 죽어서 천국 온 거 아니지? 천국은 무슨, 여기가 천국보다 더 좋아. 그러니까 죽을 생각 말고 여기서 나랑 천년만년 살아. 알았어? 투박하게 쏘아붙이는 이모의 말투에 엄마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좁은 단칸방에서 기침소리만 가득했던 우리 가족에게 처음으로 웃음꽃이 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김 실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이모에게 서류철 하나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처리했습니다. 그래, 은지야, 이것 좀 봐라. 이모가 던져준 서류철을 열어본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성북동 산 24번지 일대 매입 계약서. 그리고 그 밑에는 제가 일했던 인력사무소 소장에 잡힐 사과문과 저를 해고하라고 소리쳤던 청소 반장의 심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살던 그 동네, 내가 싹 다 밀어버리고 재개발할 거야. 너한테 가난의 냄새를 묻혔던 그 지긋지긋한 집구석, 흔적도 없이 지워버릴 거라고. 이모. 그리고 내일 아침에 회사로 출근해라. 네. 청소하러요? 제 멍청한 되물음에 이모가 피식 웃었습니다. 청소는 무슨, 경영 수업 받으러 와야지. 내일부터 너는 내 비서실로 출근해서 내가 어떻게 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지 똑똑히 봐도. 그리고 배워. 내 엄마 몫까지 내가 다 누리고 갚아줘야 하니까. 경영 수업. 청소 도구를 들고 드나들던 그 높은 빌딩에 이제는 주인이 되기 위해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펜던트를 꽉 쥐었습니다. 엄마가 30년 전 이모에게 주었던 기회.
이모가 다시 저에게 돌려준 그 기회.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게요. 배우겠습니다. 제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는지 이모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태양빛이 병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우리 세 여자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태양, 어제와는 다른 공기. 일용직 청소부 김은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성그룹의 후계자 김은지가 태어났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로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곳에서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행여나 옷자락이라도 스칠까봐 벽에 몸을 딱 붙이고 서 있어야 했죠. 바닥에 떨어진 커피 자국을 닦을 때면 제 머리 위로 쏟아지던 경멸 어린 시선들을 기억합니다. 여기 물기 좀 제대로 닦아. 미끄러지겠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때의 저는 죄송합니다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또각, 또각. 제 구두 굽소리가 로비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이탈리아 장인이 만들었다는 수제화는 발에 날개를 달아준 듯 가벼웠습니다. 이모가 골라준 짙은 네이비색 정장은 제 몸에 맞춤옷처럼 감겼고 어깨에 걸친 코트는 걸을 때마다 우아하게 펄럭였습니다. 어머, 저 여자 누구야? 모델인가? 새로운 임원인가? 처음 보는 얼굴인데. 포스가 장난 아닌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전엔 냄새난다며 피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저를 힐끔거리며 길을 비켜주고 있었습니다. 이 낯선 공기, 이 짜릿한 시선의 변화. 저는 턱을 치켜들고 당당하게 로비 중앙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씨, 김은지, 이 기집애는 연락도 안 되고 오늘까지 안 오면 진짜 자른다니까. 청소용역 업체의 박 반장님이었습니다. 구석에서 핸드폰을 붙들고 씩씩거리고 있는 그녀의 등 뒤로 마대걸레 카트가 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밀던 그 카트였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끓어오르는 무언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반장님, 제 목소리에 박 반장이 획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세요? 저 아세요? 못 알아봅니다. 화장 좀 하고 옷 좀 바꿔 입었다고 매일 구박하던 저를 못 알아봅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봤으면 얼굴조차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 저예요. 김은지. 뭐? 박 반장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그녀는 입을 떡 벌리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너 김은지? 그 청소부 은지? 네. 오늘부로 청소일 그만둔다고 말씀드리려고요. 카트는 반장님이 직접 미셔야겠네요. 제가 싸늘하게 웃어 보이자 박 반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이게 미쳤나? 어디서 짝퉁 명품 걸치고 와서 폼을 잡아? 너 당장 옷 갈아입고 안 나와? 그녀가 습관처럼 삿대질을 하며 제 어깨를 밀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손 치워.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로비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에서 걸어오던 이모, 강희의 회장님이었습니다. 뒤에는 김 실장과 경호원들이 병풍처럼 따르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이 동작을 멈추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박 반장은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허공에서 멈춘 채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모는 천천히 다가와
박 반장의 손을 더러운 거라도 잡듯 손가락 끝으로 톡 쳐내고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조카 몸에 손 떼면 그 손목 성치 않을 텐데. 조카요? 박 반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 안내 데스크 직원들까지 모두 경악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래, 내 조카, 김은지. 이모는 보란 듯이 제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내 비서실에서 근무할 거야. 그러니 앞으로 이 아이한테 함부로 구는 건 곧 나한테 함부로 구는 걸로 간주하겠어. 박 반장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엄마 병원비를 가불해달라고 빌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했습니다. 힘이란 게 이런 거구나. 고개 한번 끄덕이는 걸로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거구나. 일어나세요, 반장님.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해고하진 않을게요. 대신 저 카트 반장님이 직접 미세요. 이 넓은 로비 먼지 한 톨 없이 혼자 다 닦으시라고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박 반장은 감지덕지하며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무서운 벌은 해고가 아니라 자신이 부리던 사람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일 테니까요. 잘했다. 품위 있게 밟아줬어.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이모가 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우리는 25층 회장실이 아닌 15층 대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오늘 임원 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넌 그냥 내 옆에 앉아있기만 하면 돼.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회의실 문이 열리고 양복쟁이들이 일제히 기립했습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 뱀처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중년 남성, 최상무였습니다. 그는 이모의 최측근인 척하지만 뒤로는 회장 자리를 노리는 야심가라고 김 실장님이 귀띔해 주었죠. 오셨습니까, 회장님? 그런데 뒤에 계신 분은 최상무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탐색하는 듯 끈적한 눈빛. 인사들 해. 오늘부터 내 수행비서로 일할 김은지 대리야. 수행비서요? 채용 공고도 없었는데 갑자기. 내 핏줄인데 공고가 필요한가? 이모의 폭탄 발언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핏줄이라니. 독신으로 알려진 강 회장에게 숨겨진 핏줄이 있었다니. 최상무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핏줄이라뇨? 회장님께 형제분이 계시다는 소리는 금시초문입니다만 자네가 내 족보까지 꿰고 있어야 하나? 그리고 최상무, 자네 말이 좀 많군. 이모는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앉으며 최상무를 쏘아보았습니다. 어제 내 뒷조사하고 다닌 쥐새끼가 한 마리 잡혔는데 혹시 자네가 아는 놈인가? 최상무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이모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조심해. 내 가족 건드리는 놈은 내 손으로 목을 비틀어 버릴 거니까. 살벌한 경고. 회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꿀꺽 침을 삼켰습니다. 이모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이 소굴에 자신의 이빨을 드러낸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최상무가 제 곁을 지나치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은지 대리. 어디서 굴러먹다 온 뼈다귀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버티길 바라죠. 그의 조롱 섞인 말에 예전 같으면 겁먹어 움츠러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모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 속에는 엄마의 희생이 만든 강철 같은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 상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상무님. 저는 뼈다귀가 아니라 이 회사의 주인이 될 사람이니까요. 상무님이야말로 발밑 조심하세요. 미끄러지면 많이 아플 텐데. 제 당돌한 대꾸에 최 상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꼴을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이모가 흐뭇하게 웃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청소부 김은지의 인생 2막. 걸레 대신 펜을 잡고 작업복 대신 정장을 입고 이 거대한 빌딩 숲에서 저 늑대들을 제치고 당당하게 살아남아 보일 겁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제 발밑에 있었습니다. 높은 곳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만큼 상쾌했습니다. 엄마, 지켜봐줘. 나 절대 안 져. 화려한 낙하산.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회장님의 조카라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대리 명함을 판 무임승차자. 최 상무에게 당당하게 맞섰던 패기는 일주일이 지나자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비서실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수군거리던 입들이 조개처럼 닫혔고 점심시간에는 누구도 저에게 같이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 대리님, 이거 복사 좀 부탁해요. 아, 양면으로요. 할 줄 아시죠? 명문대 출신 엘리트라는 김 과장은 저를 대놓고 무시하며 자빌만 시켰습니다. 제가 복사기 앞에서 끙끙대고 있으면 뒤에서 킥킥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버텨야 해. 엄마를 봐서라도, 이모를 봐서라도. 저는 입술을 깨물며 복사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청소부 시절엔 투명 인간이었는데 지금은 왕따라니. 옷만 바뀌었지 외로운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위기라고 해야 할까요? 그룹의 사활이 걸린 스마트시티 입찰 최종 프레젠테이션 날이었습니다. 담당 임원인 최 상무가 갑자기 배탈이 났다며 병원에 입원해 버린 겁니다. 명백한 꾀병이자 이모를 엿먹이려는 수작이었습니다. 회장님, 어떡합니까? 발표자가 없으면 입찰 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 실장님이 발을 동동 구를 때 이모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은지야, 내가 해. 네,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자료는 다 준비돼 있어. 넌 가서 읽기만 하면 돼. 내 조카가 이 정도 배포도 없으면 안 되지. 이모의 믿음, 아니 도박. 저는 떠밀리듯 발표 자료가 든 USB를 쥐고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심사위원과 경쟁사 임원들이 지켜보는 자리. 단상에 올라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그런데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화면에 뜬 에러 메시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분명 파일이 있다고 했는데 폴더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맨 뒷자리에서 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최 상무의 부하 직원이 보였습니다. 함정이구나. 나를 그리고 이모를 전 국민 앞에서 망신 주기 위한 함정. 김은지 대리 뭐합니까? 시작 안 해요? 심사위원장의 재촉.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모의 얼굴이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망치면 저는 영원히 무능한 낙하산으로 남을 겁니다. 그리고 엄마를 살려준 이모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겠죠. 그때 문득 지난달 청소할 때 주워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스마트시티 기획팀 회의실 청소를 하다가 쓰레기통을 비우며 엿들었던 그들의 격렬한 논쟁. 우리 강점은 기술이 아니에요. 감성이라고요. 노인들을 위한 케어 시스템. 맞아. 경쟁사들은 죄다 AI니 모니 기술만 자랑하는데
우린 사람에 집중해야 해.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화면은 검게 꺼버렸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비한 자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객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모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없어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화려한 그래픽이나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상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이야기했습니다. 청소부 시절 제가 보고 느꼈던 것들, 가난하고 소외된 노인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들, 엄마가 아플 때 가장 절실했던 것들, 최첨단 AI가 있어도 독거노인이 쓰러졌을 때 달려와 줄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한성그룹의 스마트시티는 기계가 아닌 이웃을 만들어주는 도시입니다. 원고도 PPT도 없는 날것의 발표. 하지만 그 속에는 제가 달동네 단칸방에서 뼈저리게 느꼈던 절박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병원비가 없어 쫓겨나셨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건 버튼 하나로 의사가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기술은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힘있게 회의장을 채웠습니다. 어느새 야유는 사라지고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의 안경 너머 눈빛이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5분, 10분. 제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짝, 짝, 짝. 심사위원장이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뒤이어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브라보. 이게 진짜지. 그래, 사람 냄새가 나야지. 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단상 뒤쪽에서 이모가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최상무의 끈앞풀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전화기를 붙들고 어딘가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성그룹은 입찰 따냈습니다. 비서실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저를 무시하던 김 과장이 제일 먼저 달려와 커피를 타주었습니다. 강 대리님, 아니 강 팀장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있는데 처음부터 범상치 않으시다고 생각했습니다. 역겨운 아부였지만 웃어넘겼습니다. 이제 그들의 인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퇴근길 이모가 저를 불렀습니다. 최상무지시지? USB. 네. 아마도요. 가만 안 둬. 내일 당장 감사팀 풀어서. 아니요, 이모. 놔두세요. 제가 말리자 이모가 의외라는 듯 쳐다봤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 힘으로 잡을게요. 오늘처럼요. 이모가 다 해주면. 저 진짜 낙하산밖에 안 되잖아요. 제 말에 이모가 멍하니 있다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그래 맞다. 내 조카 맞네. 독한 거 보니까 옥분이보다 나를 더 닮았어. 이모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자. 오늘 엄마가 찜닭 먹고 싶대. 우리는 어깨동무를 하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뒤따르는 경호원들, 쏟아지는 직원들의 존경 어린 시선. 더 이상 저는 숨지 않습니다. 최상무가 파놓은 함정은 오히려 저를 날아오르게 만든 도약대가 되었습니다. 낙하산은 추락하지 않습니다. 바람을 타고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갈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찌꺼기들을 청소하러 갈 시간입니다. 한성그룹 대회의실. 긴장감이 감도는 공기 속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최명석 상무이사 해임안. 단상에 선 최상무는 뻔뻔한 얼굴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저 김은지라는 낙하산이
자기 무능함을 덮으려고 충신인 저를 음해하는 겁니다. 주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의 거품 문 항변에 주주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며칠 전 입찰 성공으로 제 주가가 올랐다지만 아직 최상무의 세력은 건재했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감히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모함이겠죠. 하지만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 그건 심판입니다. 제가 신호를 보내자 회의실 대형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화면에는 최 상무가 경쟁사 임원과 만나 뇌물을 받는 영상, 그리고 지난번 제 발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녹취록의 파형이 적나라하게 떴습니다. 이게 뭐야? 조작이야. 딥페이크야. 최 상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번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 최 상무님 운전기사님이 주셨어요. 10년 동안 개처럼 부리면서 월급 떼먹고 욕하셨다면서요? 그분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고이 간직하고 계셨더군요. 그리고 녹취록은 상무님이 시켜서 제 USB 건드린 그 직원분이 자백하셨고요. 제가 정직원 채용 걸고 회유했더니 바로 술술 불던데요. 저의 차분한 설명에 주주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런 파렴치한 놈, 당장 끌어내.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 상무는 끝까지 발악하며 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모의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해 개처럼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김은지, 강희애,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둬. 그의 악에 바친 비명소리가 멀어질수록 제 가슴속 응어리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단상에 앉아있던 이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모는 저에게 윙크를 보냈습니다. 잘했다, 내 새끼.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VIP 병실이 아닌 성북동의 아담한 2층 단독주택 정원. 이모가 우리 가족이 함께 살 집이라며 선물한 곳이었습니다. 볕이 잘 드는 마당에는 엄마가 좋아하는 영산홍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쪽 좀 봐봐. 김치. 아이고, 쑥스럽게 무슨 사진을 자꾸 찍냐. 엄마는 휠체어 대신 두 발로 꼿꼿하게 서 계셨습니다. 지난달에 받은 폐 이식 수술이 기적적으로 성공한 덕분이었습니다. 비록 약은 평생 드셔야 하지만 이제는 숨 헐떡임 없이 공원을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지셨습니다. 뽀얗게 살이 오른 엄마의 얼굴에선 더 이상 고단한 세월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 나도 같이 찍어. 은지야, 타이머 맞춰. 이모가 앞치마를 두른 채 뛰어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12회장님이 주말마다 우리 집 마당에서 바비큐를 굽는다는 걸 누가 알까요? 이모는 엄마 옆에 딱 붙어 팔짱을 꼈습니다. 쌍둥이 아니랄까봐 웃는 모습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았습니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우리 세 여자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사진 속의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30년 전 고아원 담벼락 아래서 찢어졌던 두 자매의 운명이 30년 후 제 손을 통해 다시 하나로 이어진 겁니다. 그날 밤 엄마와 이모 그리고 저는 거실에 둘러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은지, 내가 회장실에서 엄마라고 안 불렀으면 어쩔 뻔했니? 이모가 과일을 깎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나 그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이모 눈빛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어머, 얘 좀 봐. 내가 언제? 난 처음부터 널 보고 찌릿했다니까? 깔깔거리며 웃는 우리를 보며 엄마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의 목에는 아직도 그 낡은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모가 아무리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줘도 엄마는 저 펜던트가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H&O 희애와 옥분. 저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남산 타워가 반짝이고 제가 일하는 한성그룹 본사 빌딩의 불빛도 보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 불빛들은 저를 비웃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저를 응원하는 등대처럼 보입니다. 가난하고 비루했던 청소부 김은지는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절의 저를 잊지 않을 겁니다. 바닥을 닦으며 흘렸던 땀방울, 무시당하며 삼켰던 눈물, 단칸방에서 엄마의 등을 쓸어내리며 빌었던 간절함.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든 가장 단단한 뿌리니까요. 은지야, 뭐해? 들어와서 과일 먹어. 응, 가요 엄마, 이모. 저는 창문을 닫고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거실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가고 우리에게도 드디어 완벽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